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생존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마쳤고요. 이집트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동 3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가 열려서 종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났다,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또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자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K비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외국 인재 유입을 조절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르멜셰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며 가자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 지구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 평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 체계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러시아의 폭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추가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 지원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성장을 연구한 조엘 무키어, 필립 아기용, 피터 허잇 등 3명의 경제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오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국빈으로 맞았던 윈저성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데요. 독일 국가수반의 영국 방문은 27년 만입니다. 앞서 찰스 3세가 2023년 3월 달에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연합군 함부르크 대공습의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헌화함으로써 양국의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멕시코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3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곳곳에서
멕시코 곳곳에 영향을 미친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4명이 사망하고 최소 65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장을 찾은 쉐인바움 대통령에게 정부의 늑장 대응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가용해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자 분배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타코 시즌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세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가 상대방 반응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거나 물러섰는데요. 그래서 타코 트럼프 올웨이즈 치킨 아웃이란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타코 전략을 다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있다가 SNS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돕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황을 원치 않듯이 나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화 여지를 남겼고요.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는 전원기 안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 관세 부과 계획도 물론 유효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봅시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고 상당히 긴장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고 회담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혀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다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도 참석을 하는데요. 이때 중국 대표단과 미국 재무부가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측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고요. 필요할 경우 그러나 강력한 보복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에 미국이 열려 있다고 믿고 하지만 만약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도 역시 미국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슨 장관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몇 달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양국 관계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라고 베슨 장관이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 대표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신뢰관계 유지하고 있고 대화 채널도 여전히 열려있다라면서 문제는 중국이 히토류 통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것이 결국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도이고 과도한 행동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측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히토류 수출 통제에 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거기에다가 인조 다이아몬드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기술, 소재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핵심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무기로 맞서면서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고요. 미국 수입의 65%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레이저, 정밀기기에 쓰이는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필수적인 전략 자원인데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그리고 퀄컴 인수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를 무기화해서 미국의 칩 공급망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석이 만나기 전까지는 미중 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회유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에 경주에 이 네.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전쟁. 네, 가자지구 전쟁은 뭐 좀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평화로 한 발짝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7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일단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공 체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가스시설 포함해서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도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이 주말 동안에 2차례 통화를 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었고요. 그때 네. 이미 사거리가 2,500km라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까지 직접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요. 전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다루려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토마호크를 미국이 지원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의 이 정보당국의 수장의 주장인데요. 네. 2029년 이전에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르틴 헤거 독일 연방정보국장이 의회 공청회에 출석을 해서 2029년 이전에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키우 주재 독일 대사를 지냈었는데요. 네. 이 국장은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고 유럽의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나토가 이미 공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거 국장은 러시아가 뭐 선거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고 뭐 도발, 허위 정보, 간첩 행위, 사보타지 그리고 무인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나토 영공을 침범하고 있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야당 인사를 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상 나토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나토와 직접적인 군사 대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에는 언제든지 뜨거운 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얼음장 같은 평화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좀 위태롭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안보 당국자들도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을 언제 침공할지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냈었는데요. 사실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10년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부쩍 3년 또는 5년 안에 네. 나토 회원국을 공격을 할 것 같다는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관측에 따라서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는 목표를 가지고 독일도 굉장히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고요. 병역 제도도 손보면서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부족하면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강제 징집도 가능하도록 의회를 거쳐서 법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네. 이제 노벨상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는데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 그리고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윗 이렇게 3명의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의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해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했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요. 과학적 돌파와 실용적 운용이 서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이런 메커니즘이
기존 이익에 도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회가 개방적이고 변화를 허용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노벨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교수는 아기온과 하위시인데요. 이 두 사람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를 둘러싼 수학적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더 나은 품질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최상위 제품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계속 풍요로움을 누리고 발전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중간에 쓸모 없어지는 부품도 있고요. 네, 기업도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바로 AI, 챗GPT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코딩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막상 AI가 구동이 되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챗GPT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노벨 경제학상위원회 선정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창조적 파괴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정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은 생략 그리고 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등 다른 분야 마찬가지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환율로 이제 계산하면은 우리 돈으로 16억 5천만 원 되는데 이건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노벨 시상식 12월 10일에 열리게 네, 되고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지금 1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DC의 주요 박물관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실물 경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인터넷 통해서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12일부터 재단 산하에 있는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은요. 워싱턴 DC 중심에서 21개 박물관 그리고 교육연구센터 14곳 국립동물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보조금과 민간기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연방기금이 없어지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에 대화하면서 셧다운에 대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실물 경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이 미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연방 직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일부 연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류한다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된 겁니다. 네. 베센 장관은 정부가 지금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다라면서 워싱턴 DC와 연방 직원들의 무급휴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은 임시 예산안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일시기능 중단인 셧다운이 된 건데요. 네. 일단 안보 치안 등 필수 분야 인력은 업무를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만 비필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맞지 않는 부처 조직의 공무원들을 최소 4,100명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황이고요. 네. 그러자 공무원 노조도 셧다운 기간 동안에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진실과 가짜의 구분.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챗봇 이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첫 번째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 날 AR 같은 새로운 신기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AI 챗봇 운영 기업은 플랫폼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챗봇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좀 매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못 써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간단한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대화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검색을 네. 일반 그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챗봇에서 하는데 네네네. 그 아이들은 또 워낙 이 스마트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챗봇에 나오는 얘기가 다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마치 의료 전문가처럼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 일정 기간마다 휴식 알람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여러 가지 좀 선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영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맞습니다. 텐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해야 되고요. 특히 불법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금전적으로 만약에 이익을 취한다면은 건당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네. 개빈 유점 주자는 챗봇과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아이들을 착취하고 오도하게 되면서 위험에 빠뜨린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지 않은 기술 때문에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과 어른들이 이걸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네바다나 유타 등 일부 주에서도 이미 AI 챗봇을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수단으로 수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네, 맞아요. 예,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키워드 5,000원의 행복입니다. 네. 요즘 점심시간에 나가면 사실 아우 너무 비싸죠. 다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네. 일본에서 직장인들이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출근을 많이 하면서 외식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직원 식당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화장품 대기업이 직원 식당을 오픈했는데 네. 10종 이상의 신선한 야채 그리고 양계 농가에 들어온 삶은 닭고기, 반찬 이런 걸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550엔, 우리 돈으로 5,200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기가 정말 많고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 운영을 맡고 있는 케이터링 업체가 지바현에 있는 10개 농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채소, 고기 등을 산지 직송을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가에 공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 측에서도 올해 6월 달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코로나19 시기에 폐쇄했었던 사내 식당을 5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식당에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사교 활동도 하면서 이게 그럼요. 교류회장으로 활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으면 더 좋겠죠? 맛도 있어야 되고 일단 또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잘 드시고 어쨌든 힘내셔야죠. 5,000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자, 케이티 페리 최근에 G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와 열애설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케이티 페리의 파이어워크 함께 듣겠습니다. Do you ever feel like a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Do you ever feel already buried deep, 6 feet under screens, but no one seems to hear a thing?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Cause there's a spark in you.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em what you work. Make 'em go, as you shoot across the sky.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Make 'em go, you're gonna leave 'em all in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d space. Your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Maybe a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 탄압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칠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자 정부가 조만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규제 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금 대책도 포함될 거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막바지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로 피해를 본 정보 행정 시스템 709개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모두 284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40.1%입니다. 연나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내일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일부터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비자 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우리 기술자들을 구금 추방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죠. 네. 또 미국이 비자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인상하면서 우방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외국인 인재 비자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국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의 인재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비자 정책 개편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 비자 제도가 개편됩니까? 네, 중국은 지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의 결정에 따라 일반 비자 범주에서 K비자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중국 법무부, 외교부, 국가이민국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발표가 비자 체제 개편의 근거가 됐고 청년과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방문과 체류 목적에 따라 13가지 비자를 발급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일반 여행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땐 L비자를,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때는 X비자, 또 취업을 위해서는 Z비자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비자가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 K비자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K비자의 뜻을 알아보면요. 네. 여기에는 K는 영어 키의 첫 글자로 키 탤런트, 핵심 인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어는 공식 문서에도 K stands for key라는 설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R비자가 넓은 의미의 고급 인재라면 K비자는 국가 전략급 핵심 인재로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젊은 외국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해외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네. 나이, 학력, 경력 등 구체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초청기관이나 고용주의 초청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도 간소화했고요. 최대 10년까지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또 가족 동반, 세금 감면, 주거 지원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외국인이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장기 체류하면서 창업까지 하는데 그 절차와 시간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번 개편은 한마디로 글로벌 두뇌 전쟁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H1B나 O1 같은 외국인 취업 비자 비용을 크게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비용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외국 인력의 유입을 조절하고 자국민 고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네. 반대로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와 기술 인력 부족을 규정해서 이제는 외국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문을 좁히고 중국은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양국의 기술 산업 전략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면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인력들이 중국의 성장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특히 의료기기, 바이오, K뷰티, AI 분야에서 협력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으로는 예상하시겠지만 인재 유출 우려도 그렇죠. 커질 것입니다. 네. 중국의 기술자나 연구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은 이미 오래되어 왔고요. 네. 또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공망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고민이 동시에 불가피해졌다고 봅니다. 즉 이번 사안은 노동시장과 외교정책이 동시에 맞물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증이 아니라 외교 무기가 됐습니다. 첨단 산업의 인재는 곧 기술이고 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은 기술 보호형 내재화 전략, 중국은 기술 흡수형 개방 전략을 선택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막론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전문가들은 결국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품느냐가 향후 10년간 기술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이 탈미국 중심의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깊게 발을 들일 것인지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2년 가까이 이어졌던 가자 전쟁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휴전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 수행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인재 석방이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제는 종전으로 향하는 동력과 명분을 갖게 된 거죠.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최근 며칠 사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된 가자지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스라엘 인질들도 모두 석방이 됐고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간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2024년 10월 7일 2년 23년. 전이요. 네. 예. 2년 전이었죠. 예.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영내를 공격해서 251명의 인질들을 잡아갔는데요. 네. 그중에서 생존자로 남아있던 20명이 어제 13일 전원 석방됐습니다. 남아있는 28명은 사망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체 수습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사체 인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을 하는데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걸쳐 인질 석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48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데 20명은 살았고 28명은 죽었고. 네. 근데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안 하면 인질을 전원 석방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날 인질 전원 석방의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20개 항의 가자 평화안 1단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트럼프는 지난 9월 29일 20개 항으로 된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인질의 석방, 종전, 이스라엘의 가자 철수,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자의 국제 과다 정부 설립 등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수락했고 10월 3일 하마스도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이 돼서 이집트 홍해 연안의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이인 쿠시너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9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런 평화안 1단계에 동의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네. 즉 1단계란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일부 철수하고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고 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다. 네. 네 가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9일로 이 합의를 승인했고 10일 정오를 기해서 휴전이 발효됐고 이스라엘 군도 1단계 철수선으로 물러났고 그래서 가자시티, 칸 유니스 등 가자의 주요 거주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인질 석방이 어제 있었던 거죠. 인질 석방은 휴전이 발효된 지 72시간 내에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다 지켜진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수감자 한 2천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 큰 성과죠. 어쨌든. 네, 네.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지. 일단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입장을 크게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합의가 타결된 날짜가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한 지 2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그러네요. 10월 시점입니다. 7일이니까. 네. 전쟁 2주년을 맞아서 그 전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에게 안팎에서 엄청난 압력이 전쟁 그만해야 된다. 압력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영국과 프랑스 서방 국가도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해 준다. 이런 전격적인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유엔은 9월 1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나치한테 대량 학살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하고 가해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자의 구호품을 전달하려던 민간 선단들이 가자 연안으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걸 다 납포하고 네, 네. 우리나라의 활동가 김아연 씨도 여기 참가해서 이스라엘 감옥으로 투옥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서유럽에서 연일 반 이스라엘 시위가 폭발을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주요 도시 특히 암스테르담에서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연일 이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트럼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너 니네 요즘 서한 지구를 병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공개적인 반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하마스도 트럼프의 평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장해제가 확실하지 무장해제를 요구받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 종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이슬람 국가들이 하마스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안 하면 모든 지원을 철회하겠다. 카타르와 터키는 특히 하마스 정치 지도부에게 거주지 제공을 중단하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마스 사람 지도부들이 가자에서는 이스라엘 단속에 걸려서 살 수가 없어서 카타르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카타르가 쫓아내 버리겠다. 제공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집트는 가자지구 통치권 협상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그 트럼프가 요구했던 전쟁 종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폭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마스 혼자만 남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결국 하마스도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또 전략적인 판단도 바뀐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마스 2년 동안 인질을 잡아던 이유가 이거 인질을 잡아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스라엘이 우리 더
크게 공격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상관이 그러니까 없었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네. 인질 때문에 더 이스라엘 공격하는 명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전략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나 생각을 한 거죠. 네. 특히 튀르키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판한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비판자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서 협상장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압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하마스를 압박을 해가지고 하마스로서는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인질을 더 이상 잡고 있어봤자 아무 전략적 효과가 없으니까 풀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뭐 아랍에 있는 국가들, 네. 특히 튀르키예 전방위적으로 좀 네. 힘을 그렇습니다. 모았는데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중재 이번에는 좀 컸다. 뭐 일단 인정을 해줘야겠죠. 네, 네. 네, 앞서 말한 대로 우선 전쟁 2주년이라는 상황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절박함을 그렇죠. 줬었고 예. 이 와중에 이 절박함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중재와 밀어붙이기를 해서 통한 거죠. 네. 트럼프가 이번에 내놓은 사실 20개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디테일이 떨어지고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새로운 아니에요. 내용은 없었을 아닙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트럼프는 이 평화를 던져놓고서 양쪽이 받아들였다고 먼저 선수를 치고서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선수를 치고서 네. 양쪽으로서는 뭐 끌려가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하마스는 애초에 조건부 수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완전 수락했다 이렇게 막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하마스로서는 뭐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네. 이제 그런 게 했죠. 그렇군요. 일단 휴전은 했는데 뭐 영구적인 종전이라든지 앞으로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단계만 된 겁니다. 즉 휴전, 그렇죠.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2단계에서는 이전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더 추가적인 철수.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 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포괄적인 합의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포괄적인 협상을 고집했다면 이런 1단계 합의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그 합의가 협상이 험난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부터 시작해서 사안들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 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무장 해제 넘어서 완전히 해체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평안을 보면은 일단 전후 가자 통치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고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완전히 해체한다.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은 원한다면은 가자를 떠날 수 있는 떠나는 것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안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평화는 일단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의 비정치적인 관료들로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이제 가자 국제 과도 정부로 승격시키고 트럼프가 의장이 되는 가자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 가자 국제 과도 정부의 임시 수반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이 된다면 네. 가자의 통치권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발전이 된다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혼을 실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네. 그러면은 가자 이제 그 앞으로 남은 문제는 가자의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완전히 넘기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가는 이런 여정인데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하마스는 가자 통치권을 이행하는 데는 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장 해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완전히 보장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는 하마스가 동의한다고 해도 네. 실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게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고 네. 운동이제 이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다 무기를 갖고 있고 어쨌든 자발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장 해제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을 2년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인질도 구해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무력으로 네. 해서도. 그리고 무장 해제는 아직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그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 가자와 중동 평화 협상의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물론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 삼을 것이고 네.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중시한다면 하마스 무장 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하마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근데 당장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니까 가자에서는 하마스가 다시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 휴전 발표 직후에 네. 가자에서 하마스는 경쟁 정파와 총격전을 벌여서 제압했고 네. 급속히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에 보도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됐던 9일 하마스는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무기 등을 제공받은 2개 무장 세력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 세력들에게 48시간 내로 무기를 내려놔라, 무장 해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가자 전쟁 동안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무장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파퓰라 포시스라고 인민군이라 표현했나 대중군이라 표현했나 네.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특히 하마스는 여기를 겨냥해서 이제 무장 해제를 했는데 이 조직은 라파에 대한 자신의 점령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BBC 보도를 보면 지난 11일에 하마스 보안군과 가자의 유력 족벌인 드구무시 사이에서 격렬한 유혈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7명이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드구무시는 가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족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자체 무장을 하고서 하마스와 긴장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마스는 저항운동의 틀에서 벗어난 모든 무장 활동을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7천 명의 자기 무장대원 7천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그냥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드는데 앞으로 뭐 2단계 협상 포함해서 가자 종전, 네. 평화 협상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13일 날 휴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의 샤름 엘 쉐이크 평화 협상이 열리던 곳으로 가서 20개국 정상과 함께 이른바 가자 평화 정상회의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네. 20개국 정상이 모여서 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당장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벤트 성격이 짙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가자 평화 선언에 대한 사인을 했는데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새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 왔다. 뭐 이제 모든 전쟁의 끝이자 변화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얘기를 했고 20개 정상을 들러리 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는 약간 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행사 자체가 이만큼 20개국 정상이 모여서 가자의 휴전과 종전을 향한 촉구했다는 것은 네. 두 당사자 모두에게 하마스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시 교전 행위로 들어가는 것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예. 이걸 당사자들은 참석을 이번에 안 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참석하려고 했다가 네. 뭐 어찌 못했습니다. 뭐 이 보도에 따르면 트리키가 완강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애초부터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긴 악수를 나눴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는 이번에 미국이 거부를 해서 유엔 총회에 입국을 못했었는데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만나서 반갑다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건은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그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결코 그렇죠.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팔레스타인이 큰 피해를 보긴 했었지만 다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과 환기가 높아진 것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그러네요. 쪽에서. 네. 어쨌든 1단계라도 합의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앞으로의 행보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 합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동안 전쟁을 지속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뭐 큰 승리를 물론 거뒀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적으로 과연 승리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리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타냐후 정권이 완강히 반대하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여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하마스 방문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 가자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특히 네타냐후 정부는 그동안 전쟁 지속으로 회피하던 전쟁 책임론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을 찬성하는 지지율이 80%고
네타냐후를 퇴진하는 여론이 지금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로서는 구구연정을 지속하고 자신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때까지 전쟁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정권 퇴진과 그리고 그렇죠. 재판 문제, 북핵의 네, 재판 네.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봉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타냐후가 현재 불안정한 휴전이고 또 하마스의 합의 미행 문제 삼아서 공격을 또, 할 수 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엄청난 압력과 그렇죠. 이런 걸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네, 네, 시도하기는 네, 쉽지 네. 않은 거고. 팔레스타인 역시 기로했었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내를 공격한 도발을 함으로써 가자를 폐허로 만드는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습니다. 가자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긴 셈입니다. 6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단순히 이스라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서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무력하게 전쟁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치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네. 결국 팔레스타인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주체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그런 새로운 주체가 나올 환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감자 석방에서 팔레스타인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던 마루안 바르구티는 석방이 안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석방을 안 한 거죠. 슬슬 천천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중동 전반에도 심각한 세력 균형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까지 공격을 했죠. 네. 레바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많이 붕괴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많은 핵시설이 변화가 붕괴됐고 생겼죠. 예. 이런 상황이 중동 전반에 새로운 세력관계 형성으로 나갈지 혹은 더 심각한 분쟁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